뉴욕 시장 예비선거의 중간 개표 결과가 오류로 인해 다시 집계된 결과 순위에는 변동이 없었으며 후보 간 득표율 차이도 2.3%로 근소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오늘부터 격리 면제 신청서를 소지한 해외 백신 접종자를 대상으로 격리 면제 조치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추가 세부 지침에 대한 주의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플로리다 마이애미에서 붕괴된 아파트 건물의 나머지 반쪽이 무너질 조짐을 보여 오늘 구조 작업이 일시 중단됐습니다. 현재 캐나다 서부와 태평양 북서부 지역을 강타하고 있는 전례 없는 폭염은 온갖 기록을 뒤엎고 있습니다. 더위로 인한 사망자도 수백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경제 회복을 위한 사상 최고 액수인 987억 달러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여기에는 관광산업 재건과 교육, 비즈니스, 범죄 예방 등이 필수 요소로 꼽혔습니다. 어제 맨하탄 타임스퀘어에서 한 여행객이 파이프로 머리를 강타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한인타운 근처에서는 한 남성이 의문의 용의자들에게 폭행당했습니다. 트럼프의 회계사로 불리는 앨런 와이즈버그가 약 90만 달러에 달하는 탈세 혐의로 기소돼 오늘 법정에 자진 출두했습니다. 뉴저지 감사기관이 경찰관 직권 남용에 대한 항의 절차를 개선하고 징계 기준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아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환입니다. 뉴욕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뉴욕시장 후보 선출 예비선거 투표 용지를 재개표한 결과 에릭 애덤스 후보가 2위인 캐서린 거시 후보와 2.3%의 근소한 차이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지난 화요일 오류를 인정한 뒤 철회한 결과에서 드러난 차이인 2%와 거의 비슷한 수치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선거관리위원회는 화요일 오류를 인정한 예비선거 결과를 처리한 뒤 재개표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수요일 오후 기준 에릭 애덤스 후보와 캐서린 거시 후보의 총 득표율은 각각 51.1%와 48.9%로 두 후보 간 차이는 2.2%에 그쳤습니다. 8차 집계 진행 후 마이어 왈리 후보는 거시 후보의 347표 뒤져 사실상 탈락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거시 후보가 애덤스 후보의 15,000표 정도 뒤지고 있지만 아직 집계되지 않은 12만 5천 개의 부재자 투표 개표 결과가 나오면 역전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부재자 투표가 가장 많았던 선거구의 유권자들이 선거 당일 직접 투표해서 거시 후보를 대거 지지했기 때문입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번 예비선거에서 부재자 투표를 가장 많이 한 선거구는 맨하튼과 브루클린 일부 지역입니다. 이들 선거구의 경우 선거 당일 직접 투표 집계에서는 거시 후보가 가장 많은 표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선거 당일 직접 투표에서 애덤스 후보 지지자가 많았던 선거구의 경우 부재자 투표 참여율은 저조했습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거시 후보의 득표율이 예상보다 높은 것은 7차 개표 이후 탈락한 앤드류 양 후보를 지지했던 많은 유권자들이 이 순위로 거시 후보를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차 개표 결과 앤드류 양 후보 지지표는 11만 1,000표였습니다. 이들 표 중 33%가
걸시 후보에게 돌아갔습니다. 애런스 후보에 돌아간 표는 28% 그쳤습니다. 와일리 후보를 지지하는 유권자들 중에서도 걸시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들이 많았습니다. 수요일 발표된 8차 재개표 결과 사실상 탈락한 와일리 후보 지지 11만 7천 표 중 50%가 걸시 후보에게 돌아갔습니다. 애런스 후보에게 간 표는 20% 미만이었습니다. 부재자 투표를 포함한 최종 개표 결과는 7월 12일 이후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한편 에릭 애런스 후보는 선관위의 개표에 대해 판사가 검토하도록 요청할 권리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후보가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신청하는 것은 통상적인 일이지만 앞서 애덤스 후보 진영은 선관위의 집계 과정에 의문을 제기해 선관위 측에서 오류를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오늘부터 해외 코로나19 백신 접종자 중 격리 면제 신청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2주 자가격리 면제 조치 시행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자가격리 면제서를 발급받더라도 그 외 세부 지침이 많아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오늘부터 미국 등 해외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재외국민 또는 한인 시민권자의 자가격리 면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미리 격리 면제서를 받은 사람들은 격리 없이 직계가족, 즉 배우자와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만날 수 있게 된 데 따라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가족 집으로 향했습니다. 외교부 측은 해외 백신 접종자가 재외공간에 격리 면제 신청서를 접수하면 72시간 안에 면제서를 발급한다고 전했습니다. 자가격리 면제 조치가 본격 시행된 가운데 격리 면제서를 발급받았다 해도 한국 입국 후 여러 절차를 지켜야 해 세부 지침을 숙지해야 합니다. 우선 재외공간이 발급한 면제서를 꼭 종이로 인쇄해 소지해야 합니다. 외교부 측은 격리 면제서를 총 4장 인쇄해 공항 검역대와 입국심사대 그리고 임시생활시설에 제출하고 이를 또 소지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격리 면제서는 공관 방문 접수 시 종이 인쇄물로 이메일 접수 시 전자서류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한국 입국 시 출발 72시간 안에 발급된 코로나19 유전자 증폭 검사 음성 확인서도 제출해야 합니다. 입국 직후 임시생활시설에서 PCR 검사도 다시 해야 합니다. 최근 입국자가 몰리면서 도착 직후 PCR 검사와 결과 확인까지 3시간에서 8시간 동안 공항 임시시설에 머물러야 하는 불편이 따릅니다. 질병관리청은 격리 면제 대상자가 입국 후 6일에서 7일 때 거주지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또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 외교부와 질병관리청은 예방접종 증명서 위변조 시에는 검역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는다고 경고했습니다. 플로리다에서 붕괴된 아파트 건물의 나머지 반쪽이 무너질 조짐을 보여 오늘 구조 작업이 일시 중단됐다 다시 재개됐습니다. 현재까지 사고 관련 사망자는 18명으로 늘어났으며 실종자는 145명입니다. 수세 작업을 벌린 첫날 이후 생존자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영부인은 오늘 플로리다 건물 붕괴 현장을 방문해 위로를 전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주 무너진 플로리다 서프사이드의 아파트 건물의 남은 반쪽마저 붕괴될 위험성이 보고됐습니다. 구조대는 관찰 중이던 균열들이 확장했으며 건물에 매달려 있던 기둥이 6에서 12인치 움직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습니다. 또 잔재 더미와 콘크리트 바닥에서도 움직임이 발견돼 구조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마이애미 소방당국은 전문가들과 협력해 구조 작업을 이어갔다고 전했습니다. 로봇 개발 회사 플리어 시스템사는 구조 작업에 2대의 탐지 로봇을 투입했습니다. 로봇들은 진입이 힘든 좁은 공간이나 위험한 지대에 구조대원을 대신해 들어가 수색합니다. 첫 번째 로봇인 퍼스트룩에는 온도계, 카메라, 구조본부와 소통할 라디오 장치가 탑재되어 있으며 강한 충격을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됐습니다. 두 번째 팩벗 로봇은 돌무더기를 움직이고 들어올릴 수 있습니다. 한편 붕괴 직전 빌딩 지하 주차장에서 방수 장치 고장으로 천장이 무너지고 있던 것이 발견됐습니다. 인근 호텔에 투숙 중이던 한 부부가 촬영한 영상에서는 주차장 천장으로부터 물이 빠른 속도로 쏟아졌으며 주변에 콘크리트 더미가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2018년 검시관은
건물 지하 주차장 방수장치에 결함이 발견돼 보수공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한편 오늘 바이든 대통령과 질 바이든 영부인은 사고 현장을 방문해 위로를 전했습니다. 바이든은 브리핑에서 많은 가족의 불안과 고통에 공감한다며 끝까지 할 일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생존자에게 임시 거처를 제공하고 구조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총 18명이며 145명이 행방불명 상태입니다. 수백 명의 구조 인원이 수색 작업을 진행했지만 붕괴 후 1시간이 지난 시점 이래로 생존자는 단 한 사람도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기록적 불볕 더위가 덮친 미 서부와 캐나다 등에서 폭염 관련 사망자가 수백 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더위는 서부뿐만 아니라 북동부까지 덮쳐 최북단의 메인주까지 곳곳에서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현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오리건주 보건당국은 사망 최소 60건이 폭염과 관련된 것으로 추산했으며 워싱턴주에서도 폭염과 관련한 사망이 수십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리건주에서는 더위가 가장 기승을 부린 28일 하루에만 251명을 포함해 506명의 온열질환 환자가 응급실과 긴급의료센터를 찾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워싱턴주 보건국 대변인 코리 포트너는 지난 주말 이후 온열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은 최소 1,384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포틀랜드에서는 28일 118도로 사상 최고 기온을 기록했고 같은 날 시애틀도 수온주가 역대 최고치인 109도까지 올라가며 전날 기록을 하루 만에 갈아치웠습니다. 시애틀 스포케는 최고 기온이 108도까지 올라가며 1961년 8월 세워진 사상 최고 기온 기록 107도를 경신했고 워싱턴주 오맥도 1928년 7월에 114도 기록을 깨며 117도의 새 기록을 작성했습니다. 캐나다 서부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리턴의 최고 기온은 사상 최고 기록을 사흘 연속 경신하며 29일 121도까지 올랐습니다. 지난 25일 이후 닷새간 보고된 사망자가 486명이라고 AP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동부의 매사추세츠주 보스턴과 코네티컷주 하트퍼드도 29일 99도까지 기온이 올라갔고 어제 델라웨어, 뉴저지, 펜실베니아주 일대 주민 1,100만 명에게 폭염경보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 한랭 전선이 찾아오며 열을 식혀줄 전망입니다. 한편 올해 대서양 허리케인 시즌의 세 번째 폭풍 엘사가 플로리다 해안가에 접근하고 있습니다. 엘사는 오늘 아침 45마일의 바람과 함께 열대 폭풍으로 강해졌습니다. 바베이도스와 마르티니크, 세인트루시아, 세인트 빈센트 그레나딘에 열대성 폭풍 경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엘사로 인해 내일 열대성 폭풍과 최대 8인치의 폭우가 예상되고 있지만 움직임이 빨라 홍수 가능성을 줄이고 있습니다. 엘사는 내일 밤 카리브해로 이동하고 토요일에는 히스패니올라의 남쪽 해안 근처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며 월요일까지 플로리다 남부 근처에서 북서쪽으로 향할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뉴욕시가 팬데믹으로 타격을 입은 경제 회복을 위해 사상 최고 액수인 987억 달러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뉴욕시는 이 중 3천만 달러 예산을 투입해 뉴욕시 관광 산업을 재건한다는 방침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과 코리 존스 뉴욕시 의장은 987억 달러 규모의 2022 회계년도 예산안에 합의했습니다. 지난 4월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제안한 예산안보다 1억 달러가 증액된 이번 예산안에는 의료, 경제, 교육, 복지 부분의 포괄적 회복을 위한 각종 정책이 포함됐습니다. 특히 뉴욕시는 3천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코로나19로 축소된 뉴욕시 관광 산업을 재건한다는 방침입니다. 또 1,100만 달러를 투자해 스몰 비즈니스에 저금리 대출과 법률 상담 서비스, 지원금 등을 제공하고 소상인들의 궁금증을 48시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퀵 스타트 프로그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교육 예산으로는 유치원생의 대학 학자금 준비를 돕기 위해 1,500만 달러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 9월 모든 킨더가튼 학생들에게 최소 $100가 포함된 칼리지 세이빙 계좌를 제공합니다. 또 400만 달러의 예산으로 흑인과 저소득층 학생을 대상으로 한 뉴욕 시립대 4년 장학생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뉴욕시는 최근 급증하고 있는 범죄 사건을 예방하기 위한 예산도 확대해
폭력 예방 프로그램에 4,400만 달러를 추가로 배정했으며 범죄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우범 지역에 1,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또 전과자들의 취업을 돕는 프로그램에 660만 달러, 멘토십 프로그램에 500만 달러 등을 배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뉴욕시는 사무직으로 근무하는 경찰 200명을 우범 지역에 재배치해 범죄를 예방한다는 계획입니다. 어제 타임스퀘어에서 한 여행객이 머리를 파이프로 강타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 한인타운 근처에서는 길가에 앉아있던 한 남성이 위문의 용의자들에게 폭행당했습니다. 김현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어제 오전 한 여행객이 타임스퀘어 근처 포트 어소리티 버스터미널 인근에서 한 노숙자에 의해 금속 파이프에 머리를 강타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콜롬비아에서 온 66세의 남성으로 오전 11시 40분경 가족과 함께 웨스트 40가와 8번가를 지나다 뒤에서부터 접근한 노숙자 웨인 로튼 웨즈가 휘두른 둔기를 맞았습니다. 머리가 찢어진 피해자는 벨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고 의식이 있는 채 회복 중이라고 경찰은 말했습니다. 인근 쉐라톤 호텔의 노숙자 쉼터에 거주하는 웰즈는 체포되었고 형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일요일 21세의 여행객 사무엘 폴린이 타임스퀘어 45가에서 벽에 맞고 튀어나온 총알에 맞은 뒤 불과 3일 만에 일어났습니다. 한편 화요일 오후 한인타운 근처에서는 보행자 구역에 앉아있던 한 남성이 3명의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뉴욕 경찰에 따르면 웨스트 33가와 브로드웨이가 만나는 지점에서 접이식 의자에 앉아있던 39세의 남성에게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3명의 남성이 접근했습니다. 그중 한 남성이 야구방망이로 희생자를 수차례 가격했고 뒤이어 다른 남성이 의자로 희생자를 내리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다른 남성이 날카로운 물체를 꺼내 희생자의 등을 찌른 뒤 3명은 모두 도망쳤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들을 수색하고 있으며 용의자들이 찍힌 방범 카메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맨하탄의 대배 시몬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그룹의 최고 재무 책임자 와이슬버그를 약 90만 달러 규모의 탈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현재 그는 검찰에 협력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며 혐의와 맞서 싸울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어제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대배 심의 트럼프 그룹과 이 그룹의 최고 재무 책임자인 앨런 와이셀버그를 탈세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재산에 대한 수사에 나선 검찰이 3년 만에 칼을 빼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와이셀버그는 오늘 오후 법정에 출두해 신문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3년 전 트럼프 그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지만 기소가 이뤄지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와이셀버그는 트럼프 그룹으로부터 자동차와 아파트, 사립학교 학비 등의 금전적 혜택을 받은 뒤에도 신고를 누락하고 세금을 내지 않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언론들은 트럼프 그룹에서 장기간 재무 업무를 담당한 와이셀버그에 대한 기소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도 타격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동안 자신에 대한 각종 민사소송과 사법당국의 수사망을 피해왔습니다. 그는 맨해튼 지검의 수사 자체가 편향적인 정치 수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검찰이 탈세 혐의로 특정 임원을 기소하는 것은 트럼프 그룹에 대한 본격적인 기소에 앞선 신호탄이라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검찰의 궁극적 목표는 트럼프 그룹이 세금을 내고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자산 가치를 조작하는 사기를 저질렀다는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이에 따라 언론들은 검찰이 와이셀버그를 기소한 것은 그로부터 트럼프의 혐의를 밝히는 증언을 받기 위한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와이셀버그는 트럼프 그룹에서 수십 년 동안 꾸준히 성장해 트럼프가 가장 신뢰하는 비즈니스 고문이 되었습니다. 그의 가족은 맨해튼 웨스트사이드에 있는 초호화 트럼프 브랜드 건물에서 수년간 임대료 없이 살았습니다. 그는 트럼프의 마라라고 리조트에서 멀지 않은 플로리다 남부의 주택을 구입하고 트럼프의 제트기를 타고 주말에 여행하기도 했습니다. 2007년과 2017년 사이 평균 연봉은 무려 80만 달러였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뉴저지 감사기관이 경찰관 직권남용에 대한 항의 절차를 개선하고 징계 기준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항의문 내용 기록도 체계화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보도에 김현지 기자입니다.
뉴저지 감사기관은 지난 29일 발표된 주립경찰 직무심리 결과에서 경찰관의 직권남용에 대한 항의 절차에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주 검사관 대행 케빈 D. 월시는 감사 과정에서 발견된 취약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뉴저지주 법에 의하면 주 감사기관은 경찰관의 내무와 징계 절차를 검토하는 법집행기준기관에 대한 심리를 진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법은 1999년 사법부가 뉴저지 경찰관의 흑인 운전자 차별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제정됐습니다. 올해 7번째 진행된 이번 심리에서 감사기관은 경찰에 대한 항의문 수령과 처리, 그리고 필요한 경우에 징계 절차에 대해 검토했습니다. 감사 결과 주 감사기관은 경찰관의 공식 웹사이트에 항의문을 제출할 이메일 주소가 없음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 경찰관 측에서는 이메일 주소를 추가했고 그 결과로 항의 이메일이 증가했습니다. 또한 감사기관은 항의자의 거짓된 진술은 기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경고문으로 인해 시민들의 자유로운 항의가 저지될 수 있다고 지적했고 이에 따라 웹사이트에서 경고문이 삭제됐습니다. 또한 감사기관은 법집행기준기관이 경찰의 징계에 성별, 인종, 직위가 주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이에 대한 검토를 요청했습니다. 더불어 감사기관은 검토한 39개의 항의문 중 일부가 전문성이 떨어지거나 무리한 행동을 했을 시에 적용되는 직무수행상 위반으로 분류되었어야 하지만 행정상 종결로 분류되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기관은 직무수행상 위반 항목을 없애고 조치 후 행정상 종결 항목을 신설했습니다. 이는 경찰 항의문 분류를 체계화해 경찰의 직권남용 행동에 대한 정확한 기록과 검토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KBTV 뉴스 김현지입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멤버 앤 이퀄 하우징 렌더. 마운트 사이나이 의대의 토미준 박사 등 연구진은 저널 커뮤니케이션 메디슨에 남성이 여성보다 코로나19에 걸리면 중증으로 진행될 위험이 크다는 연구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연구진은 팬데믹 기간에 코로나19 감염으로 뉴욕시 병원에 입원한 환자 중 18세 이상 4,930명을 분석한 결과 대상 환자의 24.3%가 사망했는데 남성 사망률이 25.2%로 여성보다 높았습니다. 또 중환자실 수준의 치료를 받은 비율을 성별로 보면 남성이 26.7%로 여성보다 높았습니다. 분석 환자 중 남성의 평균 연령이 여성보다 낮았습니다. 또 남성은 코로나19와 관련한 비만, 고혈압 등의 위험 요인이 여성보다 적었던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를 맞아 뉴욕 일원의 경찰의 음주운전 집중 단속이 펼쳐집니다. 뉴욕주 경찰에 따르면 독립기념일 연휴가 시작되는 내일부터 5일까지 뉴욕주 전역의 일반 도로와 고속도로에서 체크포인트를 설치하고 음주운전과 마약 운전 단속은 물론 무면허 운전, 운전 중 셀폰 통화, 차량 미등록, 버스 전용 차선 위반 등 각종 교통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합니다. 뉴욕시도 내일부터 평소보다 많은 경찰 인력을 추가 투입해 대대적인 음주운전 차량 단속에 나섭니다. 주 경찰은 지난해 독립기념일 주간에 9,214건의 차량 및 교통법규 위반 티켓을 발급했으며 180명을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뉴저지 주정부의 아시안 권익 향상과 정책 수립을 위한 공식 기구로는 최초로 아시아태평양계 위원회가 설립됩니다. 아시아태평양계 위원회 설립 법안에 따르면 뉴저지 아시안 커뮤니티 관련 삶의 질, 경제, 보건, 교육 분야 개선을 위한 정책 개발, 주정부 프로그램의 아시안 이슈를 반영하고 조정하는 역할, 주민에게 아시안 커뮤니티 이슈와 문화 등에 대한 교육 활성화, 주정부 업무와 정책에 대한 아시안들의 인식 강화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아시안 커뮤니티 다양성을 대표하는 임기 3년의 위원 30명으로 구성되며 위원들은 매년 활동 내역을 담은 보고서를 주지사와 주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동안 뉴저지에서는 아시안들의 목소리가 주정부 정책에 잘 반영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는데 주정부 공식 기구로 아시아 태평양계 위원회가 설립되면 아시안들의 권익 향상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여름 인턴십 프로그램과 리더십 프로그램을 시행합니다. 두 프로그램 모두 7월 12일부터 6주 동안 진행되며 신청 마감은 7월 5일까지입니다. 대상은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에 거주하는 10학년에서 12학년 학생이며 커뮤니티 활동에 열정적인 경우 9학년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에서는 한인 이민 역사와 뉴욕 한인회를 통한 커뮤니티 이해를 높이는 등의 여러 다양한 과정이 준비되며 또 참가자들은 매주 과제와 프로젝트를 받고 대학 워크숍 등의 참여 기회도 제공받게 됩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노아은행 맨해튼 지점이 한인타운 중심부인 31가와 32가 사이 피프스 애비뉴 1층으로 확장 이전했습니다. 동포 사회에 꼭 맞는 다양한 상품과 고객 만족 서비스로 여러분께 다가가겠습니다. 한인 비즈니스의 내일을 생각하는 은행 노아은행, 멤버 FDIC and Equal Housing Lender.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